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의 제목은 이것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멸망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멸망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탄핵 표결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 아니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여론이 들끓었던 때가 21세기 이후에 이미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광우병 사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위에서 막아낸 거다라든가 아니면 시위 안 해도 이건 이제 광우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는 광우병 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3억 명 중에서도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자, 지금 이런 여론이 들끓는 시기가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론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정치 형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은 여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의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신문, 그리고 방송, 소문 정도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SNS와 또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뉴스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습니다. 혼자 앉아서도 핸드폰만 몇 번 클릭하면은 대중들의 의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선동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여론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이 자기 대신 자기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선동에 걸려버리면 이 개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는 스스로는 사고하지 못하면서 개인이 여론의 생각을 되풀이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세뇌가 걸려버립니다.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되풀이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뇌에 걸려버려요. 세뇌 앞에는 선동이 먼저 있고 선동 앞에는 여론이 있습니다. 즉 여론이 선동을 하고 선동에 걸리면 세뇌가 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뇌 걸리는데 재밌는 질문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히 세뇌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세뇌는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보통 2주에서 3, 4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를 마비시킬 정도의 세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뇌 걸어서 자살도 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내세워서 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뇌 걸리가 참 쉬운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를 접하기가 너무 좋아요. 뉴스 봤을 때 이런 이야기, SNS 봤을 때 이런 이야기, 또 DM에서 이런 이야기, 학교 가서 혹은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소문을 듣다 보면요, 생각이 마비가 돼버리기 쉽상입니다. 친구들 만나도 그런 얘기하고, 인터넷 봐도 그런 얘기하고, SNS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세뇌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신념에 빠지는데, 특히 이제 사이비 종교가 세뇌라는 방식을 많이 쓰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기 암시, 세뇌, 그리고 선동. 저도 미약하게나마 자기 암시와 세뇌와 선동에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다. 나중에 완전히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였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선동에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저는 한 사이비 종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고, 저는 그 카페에다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한테 반박 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탈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탈퇴자들이 커뮤니티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족들, 피해자들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사이비 종교 내에서도 자신이 교주라고 은밀히 주장을 하다가 적발돼서 추방된 자였기 때문이죠. 제명된 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주장을 하다가 사이비에서 제명당한 사람이 피해자 카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 선동이었어요. 3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카페 운영진들이 후원을 받고 있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카페는 수익 창출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후원으로밖에 운영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카페 운영진들이 카페를 운영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자신들,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 카페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을 했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이들은요, 자신들이 운영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아팠고 흔들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진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견제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운영진들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이 부분에 제가 제일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 안티 사이비 카페에다가 반박 교리를 공급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저는 피해자를 돕다가 제가 가해자가 되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까지 들었어요. 제가 가해자가 되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되게 부끄러웠고 더 이상 카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사이비 종교 카페에서 자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그 카페를 거들떠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사이비 종교 탈퇴자, 자신을 교주라고 주장하던 그 탈퇴자가 카페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저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자칭 교주가 만든 카페에 어떤 글들이 오가는지를 제가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비 종교 교주와 사이비 종교 탈퇴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면 이제 저 카페는 우리께 됩니다. 이렇게 키득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같은 사이비 종교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창시하는 교주와 신도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티카페에서 자신이 운영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새로운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던 겁니다. 카페는 카페 닉네임과 아이디를 서로 다르게 만들 수가 있죠. 닉네임이 아이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카페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카페 누구가 안티카페 누구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명이 카페에서는 달랐는데 아이디는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누가 썼는지를 특정을 해봤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었고 선동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티카페에서는 우는 척을 하지만 교주가 만든 카페에서는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곧 우리 것이 된다. 그들은 곧 무너진다. 과연 몇 명이 교주의 지령을 받고 안티카페에 침입한 것일까?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안티카페에 활동하는 회원수는 약 400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 카페 회원수는 약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비 종교 교주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신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다시 말해서 몇 명 있으면 4만 명급 카페를 전복시키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4만 명급 카페를 몇 명이서 흔들 수가 있는가? 단 2명이었어요. 단 2명. 교주 1명이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받은 신도 둘이 피해자인 척 헛소문을 흘리고, 그리고 나머지 20명 정도가 그 3명에게 현혹을 당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진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카페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나머지 200명가량은요
운영진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운영이 될까? 나머지 39,800명은 이러든 저러든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두 명에게 지령을 내리면 20명은 선동을 당해서 선동꾼이 되고 200명은 흔들립니다. 저는 안티카페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와 신분을 낱낱이 까발렸고 결국 카페에 선동하던 사람들 수십 명이 탈퇴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선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수십 명의 탈퇴는 그 카페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티카페는 활동의 치명상을 입었고 지금은 유령 카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이비 종교, 원래 그 카페가 적대하던 사이비 종교는 선동여파의 반사이익을 얻어서 어떠한 제지나 반격도 없이 날개 달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득본 거는 원래의 사이비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사이비 종교는 세계적인 사이비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80%가 탄핵을 원합니다. 아마 국민들 어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총성 한 번 없었던 계엄에 사람들은 내란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원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과연 외부의 선동과 공작은 없을까요? 외부의 선동과 공작이라 함은 다른 국가의 개입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콩을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세뇌와 선동에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건 선거였어요. 66% 득표율로 2017년에 당선된 캐리람 행정장관이 친중파 인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됐지만 당선이 됐지만 2020년부터 무자비하게 홍콩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개입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홍콩 시민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반중국 시위를 벌였지만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홍콩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구속당하고 선거 투표권도 빼앗겼고 대다수의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대신 채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홍콩은 중국의 강력한 지배 아래 원래대로면 2047년까지 약속됐던 자유민주주의의 일국양제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매우 인접한 나라입니다. 대놓고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군사 기밀들을 촬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노조의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저기에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뉴스와 여론에 세뇌와 선동이 없는 깨끗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여론전이죠.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 세계 어디에나 연결된 인터넷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과연 선동과 세뇌가 없을까? 외부의 공작이 없을까?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굉장히 성숙한 인류사에 있어서 보기 힘든 고등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된다고 해서 SNS에 테러하고 집 앞에 칼 갖다 놓고 근조안 갖다 놓고 얼굴 박제해서 협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깨끗한 여론과 현명한 지성을 가진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최전선에서 적성국인 독재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한에 제일 필요한 것은 깨끗한 여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목숨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있고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홍콩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손으로 빨갱이를 뽑을 수도 있고 간첩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인사를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자살도 국민의 선택이고 자유겠지만 그러려면 투명한 여론이 먼저 기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댓글에 전자신분증처럼 실명과 얼굴을 적시하고 댓글을 달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가 돈을 보내고 받았는지 금융실명제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야 자본이 깨끗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게 바로 시민들의 의견인데 여기 간첩이 있는지 외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건지 이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금융실명제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기를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댓글과 사진 실명제를 하고 댓글러의 신분 사칭을 범죄로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간첩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쓰는 글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진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선동을 하거나 함부로 선동당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첩들은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중에서 선동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차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이 없으면 멸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